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채널을 이제서야 접하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전 최근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됐는데요. 제 지금 상황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 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익명이라고 하니까 제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만에 적어보는 글이라 제가 겪은 일 그대로, 감정 그대로 전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동영상을 보니까 성우분들께서 감정을 잘 살려주시던데 그분들 믿고 모자란 글솜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의 늦둥이로 귀하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다가 포기하고도 마음을 접은 뒤에야 저를 보게 됐다고 하셨죠.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가끔은 부모님의 그런 관심과 사랑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어렵게 얻은 자식이 혹시나 다치거나 잘못되기라도 할까 걱정하시며 어릴 적부터 저를 너무 끼고 두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장난을 치거나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었고 조금 자란 뒤에도 늘 부모님의 보호 안에 있었어요. 이른 통금 시간에 학교나 학원을 오갈 때도 부모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그게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답답한 마음에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 뒤를 늘 쫓아다니셨고 저는 부모님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가끔은 저 혼자 있고 싶다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었는지 저는 부모님을 잃고 나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창 대학을 다니던 중 부모님께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고 그 사고로 인해 부모님께서 크게 다치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고 몇 번의 큰 수술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시고 한 분 한 분 제 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됐죠. 주변 친척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며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지만 그 후로는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어요. 친척분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기에 친척 어른들께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 된 저를 떠맡기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든 와중에도 누구에게 선뜻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제게 힘이 되줬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사귀고 있었던 제 남편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동갑내기에 저보다 정신연령이 어려 보이던 남편이 그렇게 듬직한 줄은 몰랐는데 막상 힘든 상황이 생기니 남편이 누구보다 든든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제게 혼자가 아니라며 보듬어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나서주고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의 위로와 보살핌 속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게 됐죠. 그 후로 저는 남편의 군대를 기다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믿어주며 연애를 계속해왔고, 저희는 서로를 아끼고 믿으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기다렸던 프로포즈를 해오며 저희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을 이루게 됐어요. 유일한 제 편인 남편과 부부가 되어 가족이 된 것이었죠.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대하시고 축복해 주셨을 부모님께서 비록 곁에 계시지 못한 것은 안타까웠지만 분명 두 분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신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미 결혼 전부터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던 덕에 결혼한 뒤에도 낯선 것 없이 서로에게 익숙했고 덕분에 싸우거나 걱정할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오랫동안 같이 한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익숙한 안정감이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힘들고 외로웠던 제가 남편을 만나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희의 결혼 생활은 뜻하지 않았던 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일찍 아이를 가지길 원하셨고,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를 하며 하루빨리 임신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저도 남편과 저를 닮은 아기를 낳아 기르며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꿈꿔왔기에 시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고민 없이 퇴사를 했었죠. 그렇게 퇴사한 뒤로 집에서 살림을 배우며 임신을 준비해왔지만 무슨 일인지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 생각하며 천천히 기다려보자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찾아오지 않는 소식에 저도 조급해졌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는 불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늘 건강했고 별 문제가 없었던 탓에 당연히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불임이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셨는데 저까지 불임이라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을 수도 없었던 저는 어렵게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고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죠. 제가 불임이라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셨죠. 우리도 새아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우리가 손주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필 불임이라니. 일이 이렇게 돼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갈 길 가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도 오래 고민해보고 하는 말이다. 호찬이 너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괜히 너까지 자식을 포기하고 살 순 없잖니. 미연이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는 자식인 네 생각이 먼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혼 생각해봐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더러 미연이랑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 좀 없다고 헤어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부부 관계가 꼭 자식을 낳아야만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다들 너무하십니다. 아들 걱정한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분들이 왜 미연이 생각은 아무도 안 하세요? 미연이야말로 지금 가장 힘들 텐데 그런 미연이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으셨을 거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권하셨지만 남편은 그 말에 화를 내며 시부모님의 말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도 우리 부모님 설마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딸도 있는 분들이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내가 당신한테 못 들은 소리를 듣게 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 솔직히 난 어느 정도 어머님, 아버님 마음 이해해. 더군다나 시부모님께서 손주 소식 기다리셨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불임이라니, 나 같아도 내 자식 앞길 막는 짓은 막고 싶을 거야. 앞길을 막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아이 못 가지면 인생이 망하는 거야? 그렇다 해도 난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겨우 이런 걸로 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미안해하지도 말고. 우리 사이에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남편은 저보다 아이가 중요하지 않다며 제 편을 들어줬고 그 일로 시부모님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더없이 좋았던 부모 자식 간이었기에 저는 괜히 저 때문에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죄송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죠. 헤어질 생각 없다는 남편 말에 저도 용기를 얻으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열어보려 노력했어요. 다행히도 마음씨 좋으신 시부모님께서는 바라시던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되신 것을 답답해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전처럼 잘 대해 주려 노력해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갈등도 점점 사라졌고 시부모님과 다시 이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하나 믿으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 갔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 위로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없으면 부부 사이도 멀어질 거라는 시부모님의 염려와 달리 남편과 저는 여전히 처음 만난 그때처럼 사이좋고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가자며 저도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 하필 제가 아픈 바람에 저는 집에 남아있고 남편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보를 듣게 됐죠.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에서 돌아오던 남편이 차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세 가족 모두 돌아가시게 됐다는 비보였습니다. 오래전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을 때처럼 또 한 번의 비극에 저는 도저히 제정신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곁을 지켜줬던 남편마저 떠나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식구들을 제대로 보내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겨우 버텨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또다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 곁을 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봐야 뭐하나 싶은 생각에 남편을 따라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죽지 못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혼자 있을 제가 걱정돼 집을 찾아왔던 시누이가 정신을 잃은 저를 발견해 구해줬거든요.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저를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 제가 안타까운 건지 시누이는 엉엉 울며 저더러 시부모님과 남편 목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절 말렸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던 저는 시누이가 제게 한 말을 여러 번 곱씹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다른 식구들 두고 행복해도 되는지 몇 번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결국 시누이 말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질겨서 붙어 있는 목숨인진 몰라도 제가 명이 다해 떠나는 그날까지 남편과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새로운 다짐으로 몸을 회복한 저는 퇴원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의 친구였던 상일 씨였죠. 저도 상일 씨에 대해서 남편에게 자주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절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일 씨의 방문에 당황스러웠죠. 제가 연락도 없이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연락드리고 찾아왔어야 하는데 제가 미연 씨 연락처를 모르기도 하고 근처에 잠깐 들렸다가 생각난 김에 들린 거라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이랑 워낙 절친하셨으니. 그런데 어떡하죠? 그이 물건들 거의 다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호찬이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닙니다. 미연 씨가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호찬이 동생한테 최근 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된 마음에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 해서요. 실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호찬이 녀석한테 미연 씨 사정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찬이가 없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데도 버티거나 견디고 계실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없겠습니까? 잡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뭐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게 호찬이를 돕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괜찮아요. 얼마 전까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젠 그 일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또 저 혼자서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요. 저희 남편을 위하는 그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씨는 제가 걱정된 마음에 찾아왔다며 잡일이라고 해도 자신이 도울 일이 없을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도움이 왜 필요 없겠어요. 이제까지 저희 부모님의 과보호를 받고 살다 바통을 이어받듯이 남편의 품속에서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잘 모르는 남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의 친구라면 더더욱 조심해서 나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상일 씨의 도움이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죠. 그런데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일 씨는 저를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이나 음식들을 챙겨주기도 했고 항상 자신이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봤죠. 그럴수록 저는 상일 씨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제가 상일 씨 도움을 받게 됐지만 말이죠.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돈을 앉아서 까먹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늦었지만 제 벌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찻집이었어요. 제가 원래 차를 좋아하기도 했고 차 관련된 모임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찻집을 열게 됐는데 회사 일은 해봤어도 장사는 처음이다 보니 처음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변 상인들과의 부딪힘이었죠. 분명 저는 건물주분의 허락을 받았고 주변 상인분들에게도 양해와 이해를 구한 다음 공사를 시작했는데 괜히 문제를 삼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저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상일 씨였어요. 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인분과 언성을 높여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상일 씨가 이런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대신해 그 상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갈등을 깔끔하게 해결해 줬어요. 그건 외에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 대금을 핑계를 대며 공사 기간을 늦추려고 할 때도 상일 씨가 나타나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공사가 원래 정해져 있던 기간 내에 끝날 수 있게 해줬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뒤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에 힘을 쓰는 일에도 자진해서 도움을 줬죠. 상일 씨에게 도움은 받고 있었지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죠. 그래도 어쨌든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받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저도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편하게 대화도 나누게 됐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상일 씨의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귀신처럼 나타나니까 무슨 일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상일 씨가 의사였더라고요. 저에게 주는 명함에 의사라고 적혀져 있었죠. 당연히 그 명함을 받고선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의사가 시도 때도 없이 밖을 나와서 저를 도와주겠어요. 제가 아무리 큰 사례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에 병원 진료로 버는 돈이 더 많을 텐데 한가로이 제 주변을 맴도는 그 남자가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일 씨는 제가 자신을 수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왜 저를 도와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수상하시죠? 의사가 백수처럼 미연 씨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실은 저도 제 아내를 오래전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연 씨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연 씨처럼 그 사람 따라서 이 세상 떠나려고 한 적도 있고요. 전 어린 딸도 있는데 그런 못난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생각 바꿔준 놈이 호찬이 그 놈입니다. 그 놈 없었으면 저도 그렇고 제 딸 혜정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미연 씨가 신경이 쓰여요. 과거의 저와 비슷한 처지고 제가 호찬이에게 갚지 못한 은혜도 있어서. 그제야 상일 씨가 왜 저를 도와주는지 알 수가 있었고 경계하던 마음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상일 씨는 친구로서 지내며 배우자를 사별하고 난 뒤 겪게 됐던 감정들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대화하고 공감하며 지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서만 저를 대한다고 생각했던 상일 씨가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미연 씨, 나 미연 씨 좋아해요. 우리 관계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미연 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면서 내 마음 속여봤자 후회만 남는다는 거. 그리고 서로 사연이 있는 사람끼리 마음 위로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만나봐요. 나 미연 씨 정말 많이 좋아하고 미연 씨도 저에게 마음 있다는 거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현재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제가 상일 씨를 착각하게 만들었나 보네요. 전 상일 씨를 제 남편의 절친한 친구이자 제게 힘이 돼주던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또 앞으로는 우리 만나는 일 없었으면 해요. 상일 씨를 좋은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 때문이라도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상일 씨의 마음을 거절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일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도 제가 퇴근할 때마다 가게 앞으로 찾아와 집까지 들어가는 저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려고 했죠. 당연히 저는 그런 상일 씨를 밀어냈지만 끈질기게 붙어 있는 상일 씨를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상일 씨는 저만 바라봤어요. 사랑 하나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20대가 아닌 사람이 한 여자를 2년 동안 바라본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도 조금씩 상일 씨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잘못을 구하면서 말이죠. 저도 남은 생을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각오로 상일 씨와 연애를 하게 됐죠. 긴 시간 고민했고 큰맘 먹고 결정한 연애였기 때문에 안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상일 씨와 친구로 지내면서 얼마나 좋은 남잔지도 알고 있어서 한 선택이기도 했고요. 상일 씨는 돈보다는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였고 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죠. 벌고 있는 돈을 모두 환자 돕는 데 쓰고 있다며 어쩔 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가정적이기까지 했어요. 사별한 아내 사이에 있던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상일 씨와 상일 씨 딸 혜정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두 사람 사이에 끼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좋은 남자와 만나다 보니 저도 조금씩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을 가지게 됐죠. 상일 씨와 먼 미래를 그리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저만 그려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상일 씨도 저와 마찬가지였죠.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저희였지만 우리는 긴 고심과 상의 끝에 결국 살림을 합치기로 했어요. 딸 혜정이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줬고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축하를 받고 싶었던 재혼이었지만 그건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전남편과 남편의 아내에게 못할 짓이라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만 소식을 알리고 조용히 살림만 합치게 됐죠. 그렇게 남편과 살림을 합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죽은 전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난 거죠. 제가 그렇게 단 한 번만 꿈에 나타나달라고 수백 번 부탁했을 땐 나타나지 않았던 전 남편이 말이에요. 저를 원망해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가진 죄책감 때문에 생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5년 만에 만나게 된 전 남편을 보게 돼서 반가웠고 또 미안했어요. 꿈이었지만 미안하다고 이런 나를 이해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죠. 그런데 전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잊은 것처럼 재혼을 한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딱딱하게 굳은 얼굴에 인상까지 잔뜩 찌푸려가며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죠. 당신 나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미안해. 그런데 나 조금만 행복해지면 안 될까? 나도 당신 없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어. 또 불행했고. 그런데 상일 씨 만나서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날 이해해 줄 수 없겠어? 나 이기적인 거 아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도 당신 생각해서 이제까지 내 마음 눌러오다 정말 힘들게 한 선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조금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이해 좀 해줘, 응?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울면서 하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고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굳게 닫힌 전 남편의 입이 열렸습니다. 미안아. 그놈하고는 절대로 안 돼. 여보,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놈이라니 상일 씨 말하는 거야? 그놈하고는 절대 안 돼. 네가 위험해져. 그러니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위험해진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여보, 잠깐만. 여보! 전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제게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연기처럼 꿈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꿈에서 깨어났죠. 이 꿈이라는 게 내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나타난 꿈은 뭔가 달랐어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고 꿈을 깨고서도 그 여운이 너무 길게 남았죠. 당연히 처음엔 제가 가진 전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꾼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지내겠다고 하늘에 대고 말을 했죠. 그리곤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때 꾸었던 꿈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다들 꿈 꿔본 적 있으시니 아시겠지만 이 꿈이라는 게 반나절만 지나가도 자세하게 기억나질 않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이 나타났던 그 꿈은 꿈속에서 느꼈던 온도, 분위기, 또 전 남편의 모습과 말까지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났죠. 그리고 꿈에서 깬 뒤 느꼈던 찝찝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전 남편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을 계속 곱씹게 됐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 남편이 저에게 화가 났던 게 아니라 강하게 경고를 해주려고 인상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남편이 말해준 그놈을 조심하라는 게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제 곁에 그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재혼한 남편밖에 없었고요. 제가 꿈에 과몰입해 이상한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남편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남편 뒷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했던 건 직업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의사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서류들을 집에서 보기도 했고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저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거짓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은 의사가 맞았죠. 그런데 남편은 의사라는 것만 빼면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속여오고 있었죠. 그걸 알아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의 주변을 조금만 탐문해보니 금방 확인할 수 있었죠. 사별했다고 하던 전 와이프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15년 전 사별했다고 하던 남편의 전 와이프는 아주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바로 사별했다던 전 와이프를 찾아가 남편에 대해서 묻게 됐죠. 네? 제가 15년 전에 죽었다고요? 미친놈.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만들지? 어쨌든 보시다시피 저 멀쩡히 살아있고요. 그 인간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진 모르겠네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인간이랑 다시 엮이기 싫거든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알아야 해서요. 저기 죄송한데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하시다가 헤어지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인간이라고 하면 학을 떼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여자 문제였어요. 그 인간이 저랑 사는 내내 여자 문제로 속썩이긴 했지만 전부 다 업소 관련된 여자들이었지 마음까지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인간이 보장해주는 금전적인 여유로움을 사랑이라고 치고 쇼윈도 부부로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더라고요. 7년 전에 그때부터는 저보고 먼저 이혼해달라고 하길래 저도 만족할 만큼 위자료 준다고 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죠. 그거 받고 끝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랑 결혼하셨다고 하면 그 인간이 그 여자랑 헤어졌다는 말인데 이상하다. 아니, 둘이 죽고 못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그 인간이랑 부부로서 살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쉽게 헤어질 만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젊은 여자요?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여기 나오는 김에 혹시나 싶어서 사진 챙겨왔는데 제가 그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할 때 혹시나 뻔뻔하게 나올까봐 뒷조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필요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진 몰랐네요. 여기요. 여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건네받고 확인하게 된 저는 손을 벌벌 떨게 됐죠. 사진 속 남편과 바람을 폈다는 그 여자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최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있었던 사람, 바로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을 폈다고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혹시 따님 없으세요? 강상일 그 사람과 결혼 생활하시면서 낳은 자식이요. 자식이요? 아니요.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가지지 않기로 하고 결혼해서 애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제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혹시 그 인간이 인연 보고 자기 딸이라고 해요? 그것도 제 딸이라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 여자 이제 딱 30이거나 30 가까이 됐을 텐데. 저한테는 20 초반이라고 말해줬어요. 대학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전 와이프분이랑 대학 시절 사고를 쳐서 좀 일찍이 부모가 됐다고 해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 미친놈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 상상을 뛰어넘는 놈이었네. 저기요.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이 인간이랑 헤어지세요. 이 인간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랑 바람난 년을 자기 딸이라고 소개해줘요? 아,
그년이랑 한 집에서 살면서 헛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지? 그 순간 남편이 왜 제 꿈에 나타나 그놈과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별의별 불륜관계를 봤었지만 이런 식의 불륜관계는 처음 봤죠. 어떻게 불륜녀를 딸이라고 재혼녀에게 속이고 한 집에서 지내게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 관계를 알고 나니 전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봤던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들이 말이죠. 가끔 두 사람을 지켜볼 때면 보통의 부녀관계 이상이구나 싶었습니다. 20살이 넘어 다 큰 딸이 스스럼 없이 아빠의 다리 위에 앉아 있기도 했고, 뽀뽀를 시작했다고 하면 한 번 쪽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을 문대다시피 했죠. 간지럼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며 딸의 몸을 스스럼 없이 만지기도 했고, 남편과 딸이 마주칠 때면 남편이 딸의 엉덩이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던 저는 좀 과하다 생각하긴 했지만 두 사람 사이가 다른 부녀 관계보다 더 각별해서 더 돈독한 사이라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또 두 사람을 제지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없었다는 이유였죠.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에 느끼는 감정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 괜히 말을 꺼냈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두 사람이 했던 행동들 모두 부녀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 맞았던 거였죠. 저를 속인 남편과 그 여자를 욕해야 하는데 왜 내가 곁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눈치를 못 챘을까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도대체 왜 나를 이토록 기만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만약 제가 남편과 결혼을 먼저 한 상태고 여자가 중간에 들어왔으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됐겠죠. 저 몰래 바람을 피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상황에 저를 왜 굳이 개입을 시킨 건지 그 이유를 도저히 생각해봐도 모르겠던 겁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확실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두 사람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빈틈없이 녹음기를 안 보이게 설치한 거죠. 제가 같이 있지 않으면 연인인 두 사람이 분명 한 번쯤은 저를 두 사람 사이에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내용을 들을 수 없다고 해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녹음기를 설치했죠. 그날 이후 주기적으로 녹음이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를 두 사람 사이에 끌어들인 계획에 대해서 알아내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없을 때 즐긴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녹음이 됐죠. 그러다 드디어 두 사람 입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빠, 근데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기다린 시간만 해도 벌써 5년이야. 거기다 앞으로 기다릴 시간까지 합해보라고. 저 여자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있고 오빠한테 완전히 넘어왔던데. 이제 하려던 계획 바로 시작하자.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금 살림 합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 이야기 나오면 분명히 의심이 싹 틀 거야. 조금 더 믿음직한 모습 보여줘야 돼. 오빠 설마 저 여자 마음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 좋아하는 척하고 있으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 솔직히 말해봐. 저 여자한테 다른 감정 생긴 거야? 혜정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저런 아줌마를 그것도 널 두고? 이건 내가 해명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히다. 나 맹세코 저 여자한테 개미새끼 한 마리만큼의 마음도 없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한 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서 말한 거야. 너도 생각해봐. 잘 되고 있는 병원 갑자기 없고 새로 하나 차리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거기다 이번에 자기 돈까지 들어가는 일인데 뭘 하나 확인해도 제대로 하려고 하겠지. 물론 뭘 알아봐도 지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지만 뭐든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어?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지난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병원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환자 진료하고 싶다고 그 여자 꼬셔서 병원 세우게 할 테니. 제가 가진 돈으로 병원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이고 있는 계획이 5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다 말했죠. 또 본격적으로 계획이 실행되고도 얼마간은 제 옆에 있어야 하는 듯 했어요. 조금만 더 실토를 해주면 좋으련만 그날 두 사람은 거기까지만 대화를 했습니다. 감질나게 알고 나니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하다간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과 마주하고 남편이라는 놈과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절대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죠. 그러면서 전과 같이 틈틈이 그 계획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1분도 안 되는 대화 내용도 있었고, 전에도 들었던 똑같은 내용을 들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놓칠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 방에 녹음된 내용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어요. 제 본업인 찻집 운영이 힘들 정도로 녹음 내용을 분류하고 기록하는 데 시간을 썼죠. 그리고 결국 그 조각조각 난 내용들을 모두 합쳐 두 사람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두 사람은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의사였던 남편은 과거 여러 차례 생긴 의료사고와 그로 인해 뒤따라온 빚으로 인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개원하고 있었죠. 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원래 사무장 병원에서는 보통 의사 면허를 빌려주는 의사가 갑이기 마련인데 남편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전적도 많고 혼자서 개원할 수 있는 자금도 없어 의린 입장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원 전부터 불리한 계약을 맺고 병원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을 할 때마다 병원 투자자인 사람들과 수익 배분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스스로 생각하기엔 의사인 자신이 일이란 일은 다 하는데 가져가는 돈은 계약 때문에 적게 가져가니까요. 흔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것처럼 느낀 거죠. 그래서 수익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고 이권 다툼이 없는 투자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고요. 저는 전 시부모님과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큰 돈을 상속받아 있었고 저 혼자 사는데 사치나 여유를 부리지 않았으니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돈을 이용해서 제게 병원 투자비로 받은 다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내다 다른 의사에게 넘기려고 했던 거죠.
저 몰래 병원을 처리한 남편은 저에게 딸이라고 설명한 불륜녀와 유학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뒤 아예 외국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거고요. 당연히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돈은 없는 거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단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게 됐다고 하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벌일 것만 같았어요. 더군다나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 언제든 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계획을 알게 된 그날, 새벽을 틈타 야밤 도주를 하게 됐죠. 두 사람에게 무사히 도망만 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기 전이었으니 제가 가진 증거들만 있으면 두 사람을 처벌해 제 곁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저는 곧장 경찰서를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녹음 파일 전부를 건네주며 두 사람을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불륜부터 시작해 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겠다는 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설명을 듣게 된 경찰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묻더군요. 금전적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본 게 있냐고. 당연히 아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제 마음을 얻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점이 두 사람을 신고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피해 사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대로 두 사람에게 벗어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두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기 전이었지만 남편은 저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와 제 주변 사람들까지 말이죠. 제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떠나든 아니면 두 사람의 계획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더는 같이 지내지 못하겠다고 벗어나든, 계획이 틀어진 두 사람이 해코지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저에게 접근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두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도 고민이었고, 도망을 친다고 해도 두 사람이 언제 어떤 식으로 찾아올까 불안함에 떨게 될 것 같아서 말이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생각을 하던 중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형사분께서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건이 진행되거나 직접 접수해 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통과 후 가능한 일인데,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절차를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제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바로 신변 보호를 받게 됐어요. 우선은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제가 잠시 머물게 될 숙소 주변을 수시로 순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추후에 제 거처가 정해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정해진다면 남편과 그 여자에게 신변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후 저는 임시로 머무를 숙소를 빌린 후 두 사람에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해가며 그 집에서 나와 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당연히 제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 당신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면 어떡해? 아니, 거기다 연락은 왜 계속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알아. 당신이 나 없어져서 걱정했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어. 뭐? 아니, 당신 말투가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나한테 화가 나서 이래?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보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재발저리는 모습이네? 그럼 내가 단순히 화만 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안 그래? 계속 무슨 말이야? 왜 그러는데? 당신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 내가 전 남편과 시부모님께 받은 돈을 노리고. 왜?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이 나한테 딸이라고 소개시켜준 불륜녀와 당신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도 들려줄까? 당신들 계획이 전부 담겨져 있는. 여보, 무슨 소리야? 아니, 불륜녀의 계획이라니? 왜 이상한 소리를 해? 그리고 당신이 뭘 녹음했다고 그러는 건데?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집 곳곳에 녹음기 설치해서 너네 두 미친 것들이 나눈 대화 녹음해서 다 들었어. 너네 둘이 좋아 죽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녹음했다고. 그리고 너 나한테 아내분과 사별했다고 했지? 웃기고 있네. 그럼 나도 죽은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귀신이라도 보는 무당이라도 돼? 너가 죽었다고 한 아내분 내가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말해주시더라. 네가 어떤 놈인지 또 네 딸년 정체가 뭔지. 그러니까 궁금해지더라. 너희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면 둘이 잘 살면 되는데 왜 나를 끌어들인 건가 해서. 그래서 녹음기 설치한 거야. 또 알게 됐고. 내 돈으로 병원 세우고 난 뒤에 다 빼돌린 다음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걸. 너네 정말 미친 것들 아니니? 어떻게 사람을 5년간이나 속여? 거기다 내가 너 완전히 믿고 나서도 몇 년간은 더 속이려고 했다며? 그때까지 안 들킬 자신 있었어? 내가 없을 때마다 그년과 그 짓 매번 하고 있었으면서. 야, 됐어. 알겠으니까 그만해. 다 알았으면 전화 끊자. 어차피 너 나한테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네 돈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직은 부부 사이도 아니라서 불륜이라고 우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네 짐들 가지고 꺼져. 나도 이제 너 필요 없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뭐? 인연이 뭐라는 거야? 너 곧 조사받을 거야. 내가 신고했거든. 내가 이번 일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게 있거든? 사무장 병원, 그거 불법이라며? 내가 집 나올 때 그냥 도망쳐 나온 게 아니고 네 병원 관련된 서류들 챙겨서 왔어. 네가 한 불법적인 계약서까지 전부. 당연히 그걸 신고했고. 물론 처벌 수위는 낮겠지. 그런데 너 이전 의료사고 때문에 생긴 빚으로 돈이 급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타격이 좀 있을 거야. 맞지? 진짜야? 너 진짜 신고했어? 이 미친년, 너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주소 불러줄게. 찾아올 수 있으면 와봐. 나 경찰분들께 보호받고 있는 중이거든. 당신한테서. 당신이 찾아와 준다면 나도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겠다. 아니다. 벌써 당신 여러 번 전화한 걸로도 스토커 신고할 수 있겠구나. 어쨌든 뭐든 해봐. 나도 당신 인생 나락으로 가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분하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제게 신고 철회를 부탁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협박을 하려고 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나중엔 찾아오기까지 했고요. 덕분에 남편을 스토커 범죄와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었죠. 그 조사를 받는 중에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받게 됐고요. 물론 두 사건 모두 남편을 엄하게 처벌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인간이 다시는 제 앞에 못 나타나게 할 수는 있었죠. 어쨌거나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다 전 남편 덕분이었죠. 저는 그때 꾼 꿈을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던 무의식 중 죄책감으로 발현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있던 남편이 온 힘을 짜내서 제 꿈속으로 찾아와 줬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제 인생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는 없을 거라고 다짐을 한 채로 혼자 지내고 있죠.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혼자서 지낼 거예요. 남편에게 미안해서 결심을 하기도 했고, 또 이번 일을 겪으며 남자라면 치가 떨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 혼자 사는 삶에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혼자 지내는 저의 상황을 다른 분들께도 권하거나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이 평온함을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을 만날 때까지 유지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길 믿으며 저는 글을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